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약 2달 전쯤이었던 것 같네요. 제가 첫 쇼츠 영상으로 읽어드렸던 책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쇼츠 특성상 긴 글을 읽어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제야 영상을 통해 이 책을 읽어드리게 되었네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바로 매트 헤이그의 위로의 책입니다. 이 책은 소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매트 헤이그의 에세이입니다. 40대가 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심리적 시련을 겪을 때마다 그에게 힘이 되어준 말들과 자신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진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이번 책은 특히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힌 마음의 병, 우울을 직면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기까지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준 생각과 감정들을 고스란히 문장에 녹여냈습니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읽어본 독자라면 매트 헤이그 특유의 철학적이면서 감성적인 문장들에 더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소설의 주인공 노라는 후회의 책을 발견하기까지 많은 아픔을 겪지만 현실의 우리는 위로의 책을 발견하고 평온해지기를 바라는 저자의 따뜻한 응원이 느껴지기도 하죠. 살아간다는 것의 기쁨과 슬픔 사이를 오가는 그의 글은 바쁘게 사느라 지친 여러분을 위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을 영원한 위로의 문장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위로의 책이라는 책 제목답게 오늘 이 책을 통해 위로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겨울이 주는 위안. 나는 겨울을 좋아한다. 겨울이 좋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겨울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것들이 있어서인 것 같다. 따뜻한 점퍼, 벽난로 옆에서 떠는 수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몸속까지 따뜻해지는 핫초콜릿. 갈증으로 숨이 턱 막힐 때 물이 가장 맛있는 것처럼 어둠과 찬바람에 둘러싸여 있어야 집이 주는 포근함에 감사가 샘솟는다. 겨울이 없다면 따뜻한 거실이나 방에 앉아있는 안락한 순간에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다. 안락함은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순간이 아니다. 종종 불완전하고 거칠고 잔혹하기도 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발견하는 위안이다. 힘들 때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은 우리를 1년, 사계절 내내 강하게 만들어준다. 알베르 카뮈는 이렇게 적었다. 이 깊은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름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정반대의 것으로 사물을 정의하곤 한다. 빛은 어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따뜻함은 추위 없이 무의미하다. 겨울에 있어서 여름의 의미도 비슷하다. 몇 해 전 북극권의 북쪽 핀란드 라플란드에서 겨울을 보낼 기회가 있었다. 스노모빌, 술록, 황야, 도착하자마자 맞이해준 따뜻한 글레그 한 잔, 베리 주스에 정향, 시나몬,
카더몬, 생강 같은 향신료가 들어간 그 따뜻한 겨울 음료를 홀짝홀짝 마시며 널찍한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치는 눈 덮인 소나무를 바라보았다.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그림처럼 선명한 그 풍경은 마치 삶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춥고 광활한 밤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온기가 느껴지는 소중한 순간. 스칸디나비아 철학자 쇠렌 키르게고르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건 역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경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준다고 믿었다. 겨울의 추위가 창턱에 얼음꽃을 피우듯 역경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준다. 오래전 크리스마스가 생각난다. 뉴요크 온트렌트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벽에 기댄 채 나는 다음 여름을 맞이할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살아내기에 너무도 끔찍한 나날이었다. 내 안의 날씨가 영하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알다시피 날씨는 변한다. 똑같은 날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하거나 지금의 나는 예전 마음속에 혹독한 날씨에서 낯설지만 기분 좋은 위안을 발견한다. 결국 자신이 살아남으리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궁극적으로 삶을 아름답게 노래하게 만드는 회복력에서 느끼는 위안이다. 눈송이와 서리를 맞고도 꽃을 피우는 위치 헤이즐 나무가 주는 한겨울의 위로다. 물속으로 뛰어들기.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다. 우리는 과거에서 살지 않는다. 과거도 미래도 없다. 1년의 현재만 있을 뿐. 현재가 계속 이어진다. 현재에 머무르는 법을 가르쳐주는 명상법과 온라인 웹사이트가 넘쳐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간다. 에밀리 디킨스는 영혼은 현재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현재에 머문다.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거나 과거를 애도할 때도 우리는 현재를 산다. 기억하거나 꿈꾸는 일은 오직 현재의 도구를 이용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오늘만 존재한다. 어제도 내일도 오늘이다. 현재를 살아간다는 건 물론 다른 것도 의미한다.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를 즐기는 것.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초조해하거나 엄지가 아프도록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지 않고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말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처럼 모든 파도에 뛰어들어 모든 순간 속에서 영혼을 찾는 것이다. 솔직히 좀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순간도 있을 것이다. 매 순간을 심오하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오히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부담만 보탤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경험상 모든 순간 속에서 영혼을 발견하는 것과 가장 가까웠던 경험은 자살 충동이 들 만큼 우울증이 심했을 때였다. 현재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울 정도로 선명하게 느껴졌다.
모든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시간의 파도로 뛰어들 때마다 익사할 것만 같았다. 물에 잠겨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 순간에서 나갈 수 있다면, 그 순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다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완전히 무신경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더 나은 미래로 달려가거나 과거로 도망치거나,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현재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에 머물러도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완전주의자라는 사실이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다. 끝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좀처럼 가만히 앉아 그냥 존재하지 못한다. 답장 없는 이메일, 미납 청구서, 달성되지 않은 목표. 할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존재하고만 있을 수 있을까? 성취하기 가장 어려운 꿈은 이루지 못해도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꿈이다. 성취하지 못한 것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 불완전 속에서 완전해지는 것. 기억과 야망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다른 사람 또는 가상의 자아와 비교하지 않는 것. 아무런 목적 없이 자유롭게 순간을 그저 맞이하는 것이다. 고통은 참는 게 아니다. 실수로 다리에 불이 붙은 적이 있다. 16살이던 해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마지막 날엔 늘 그랬듯이 애플 사이다를 잔뜩 마셨다.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기로 했고, 마당에서 파티를 했다. 노팅엄셔의 겨울이 그렇듯 추운 밤이라 마당에 불이 피워져 있었다. 어쨌든 내가 너무 불 가까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 사람들이 내 다리를 가리키며 마구 소리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청바지가 타고 있었다. 친구들까지 합세해 얼른 다리를 두드려 불을 껐다. 하지만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했다. 친구네 집 안으로 들어가 다리를 살폈다. 왼쪽 허벅지의 3분의 1이 보라색으로 변한 채 진물이 흘렀다. 징그러웠다. 괜찮은 거야? 사람들이 물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10대의 창피함과 자의식이 고통보다 컸기 때문인지 구급차를 불러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고통이 너무 심해 잠도 오지 않았고 온 신경이 집중돼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친구 집에서 10km나 되는 길을 걸어 집으로 갔다. 기차 선로를 따라 절뚝거리며 걸었다. 애플 사이다의 취기가 사라지자 고통이 극심했다. 혼미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계속 직진하면 괜찮아질 거야. 중간에 멈추기까지 했다. 앉아서 눈을 감았다. 화물 열차가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 절대 집까지 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든 갔다. 집에 가자마자 상처를 본 누나가 놀라서 거의 기절할 뻔하더니 당장 병원에 가자고 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 가서 상처를 치료했다. 고통스러울 땐 절대 참아서는 안 돼.
의사가 말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자살 충동이 심해졌을 때 그 말이 떠올랐다. 고통은 당장 조치해야 한다. 없는 척한다고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까. 나에게 휴식 시간을 주자. 호흡은 굉장히 중요하다. 나도 안다. 5분 동안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라벤더 향초를 피워놓고 여유롭게 목욕을 즐기면 트라우마를 잠재울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하지만 나는 그동안 깨달았다. 호흡을 확인하고 따라가는 것보다 스트레스 수준을 빠르게 알려주는 지표는 없다. 호흡은 우리의 기분 측정기 같은 것이다. 예전에 나는 공황 발작에 시달릴 때면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마치 숨을 들이쉴 틈조차 없는 것처럼 순식간에 숨이 차고 헐떡거렸다. 이제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침대에 누워서 배에 손을 얹고 심호흡을 한다. 그러다 겁에 질린 동물처럼 배가 떨리는 순간이 오면 알게 된다. 한 걸음 물러나 긴장을 풀어줘야 할 때라는 걸. 역설처럼 들리겠지만 긴장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건 효과가 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바로 천천히 호흡하는 것이다. 천천히 숨을 쉬면 시끄럽게 반복되는 유튜브 영상처럼 떠들어대는 짜증나는 마음속 목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진다. 이메일에 회신하지 않은 것도, 줌 회의를 망친 것도 갑자기 괜찮아진다. 나 자신이 고요해지는 게 느껴진다. 의식적으로 호흡하다 보면 자존감 속으로 들어간다. 나에게 잠시 휴식 시간을 준다. 자신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패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다. 누워서 할 때는 손바닥의 위를 향하게 팔을 옆으로 내리고 발은 조금 벌린다. 앉아서 할 때는 팔을 의자에 얹고 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린다. 그 상태에서 부드럽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5가지 센다. 숫자를 세고 있으면 무아지경 상태처럼 몰입하게 돼서 긴장이 더 잘 풀린다. 보통은 1분 이상 한다. 가능하다면 5분 동안 해보라. 더 오래 해도 좋다.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우리의 바쁜 뇌는 절대 속도가 느려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해보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 당신은 여기 있다. 당신은 존재한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다. 숨 쉬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므로 호흡을 의식하는 건 삶을 의식한다는 의미다. 자신에 대한 가장 단순한 진실을 의식하는 것이다. 그러면 행동의 세계를 초월해 달콤한 위로가 있는 존재의 세계에 잠시 머무를 수 있다. 겨울이 주는 위안. 나는
겨울을 좋아한다. 겨울이 좋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겨울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것들이 있어서인 것 같다. 따뜻한 점퍼, 벽난로 옆에서 떠는 수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몸속까지 따뜻해지는 핫초콜릿. 갈증으로 숨이 턱 막힐 때 물이 가장 맛있는 것처럼 어둠과 찬바람에 둘러싸여 있어야 집이 주는 포근함에 감사가 샘솟는다. 겨울이 없다면 따뜻한 거실이나 방에 앉아있는 안락한 순간에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다. 안락함은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순간이 아니다. 종종 불완전하고 거칠고 잔혹하기도 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발견하는 위안이다. 힘들 때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은 우리를 1년, 사계절 내내 강하게 만들어준다. 알베르 카뮈는 이렇게 적었다. 이 깊은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름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정반대의 것으로 사물을 정의하곤 한다. 빛은 어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따뜻함은 추위 없이 무의미하다. 겨울에 있어서 여름의 의미도 비슷하다. 몇 해 전 북극권의 북쪽 핀란드 라플란드에서 겨울을 보낼 기회가 있었다. 스노모빌, 술록, 황야, 도착하자마자 맞이해준 따뜻한 글레그 한 잔, 베리 주스에 정향, 시나몬, 카더몬, 생강 같은 향신료가 들어간 그 따뜻한 겨울 음료를 홀짝홀짝 마시며 널찍한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치는 눈 덮인 소나무를 바라보았다.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그림처럼 선명한 그 풍경은 마치 삶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춥고 광활한 밤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온기가 느껴지는 소중한 순간. 스칸디나비아 철학자 쇠렌 키르게고르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건 역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경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준다고 믿었다. 겨울의 추위가 창턱에 얼음꽃을 피우듯 역경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준다. 오래전 크리스마스가 생각난다. 뉴워크 온트렌트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벽에 기댄 채 나는 다음 여름을 맞이할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살아내기에 너무도 끔찍한 나날이었다. 내 안의 날씨가 영하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알다시피 날씨는 변한다. 똑같은 날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하거나 지금의 나는 예전 마음속에 혹독한 날씨에서 낯설지만 기분 좋은 위안을 발견한다. 결국 자신이 살아남으리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궁극적으로 삶을 아름답게 노래하게 만드는 회복력에서 느끼는 위안이다. 눈송이와 서리를 맞고도 꽃을 피우는 위치 헤이즐 나무가 주는 한겨울의 위로다. 물속으로 뛰어들기.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다. 우리는 과거에서 살지 않는다. 과거도 미래도 없다. 1년의 현재만 있을 뿐. 현재가 계속 이어진다.
현재에 머무르는 법을 가르쳐주는 명상법과 온라인 웹사이트가 넘쳐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간다. 에밀리 디킨스는 영혼은 현재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현재에 머문다.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거나 과거를 애도할 때도 우리는 현재를 산다. 기억하거나 꿈꾸는 일은 오직 현재의 도구를 이용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오늘만 존재한다. 어제도 내일도 오늘이다. 현재를 살아간다는 건 물론 다른 것도 의미한다.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를 즐기는 것.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초조해하거나 엄지가 아프도록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지 않고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말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처럼 모든 파도에 뛰어들어 모든 순간 속에서 영혼을 찾는 것이다. 솔직히 좀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순간도 있을 것이다. 매 순간을 심오하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오히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부담만 보탤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경험상 모든 순간 속에서 영혼을 발견하는 것과 가장 가까웠던 경험은 자살 충동이 들 만큼 우울증이 심했을 때였다. 현재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울 정도로 선명하게 느껴졌다. 모든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시간의 파도로 뛰어들 때마다 익사할 것만 같았다. 물에 잠겨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 순간에서 나갈 수 있다면, 그 순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다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완전히 무신경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더 나은 미래로 달려가거나 과거로 도망치거나,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현재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재에 머물러도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완전주의자라는 사실이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다. 끝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좀처럼 가만히 앉아 그냥 존재하지 못한다. 답장 없는 이메일, 미납 청구서, 달성되지 않은 목표. 할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존재하고만 있을 수 있을까? 성취하기 가장 어려운 꿈은 이루지 못해도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꿈이다. 성취하지 못한 것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 불완전 속에서 완전해지는 것. 기억과 야망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다른 사람 또는 가상의 자아와 비교하지 않는 것. 아무런 목적 없이 자유롭게 순간을 그저 맞이하는 것이다. 고통은 참는 게 아니다. 실수로 다리에 불이 붙은 적이 있다. 16살이던 해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마지막 날엔 늘 그랬듯이 애플 사이다를 잔뜩 마셨다.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기로 했고 마당에서 파티를 했다. 노팅엄셔의 겨울이 그렇듯 추운 밤이라 마당에 불이 피워져 있었다.
어쨌든 내가 너무 불 가까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 사람들이 내 다리를 가리키며 마구 소리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청바지가 타고 있었다. 친구들까지 합세해 얼른 다리를 두드려 불을 껐다. 하지만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했다. 친구네 집 안으로 들어가 다리를 살폈다. 왼쪽 허벅지의 3분의 1이 보라색으로 변한 채 진물이 흘렀다. 징그러웠다. 괜찮은 거야? 사람들이 물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10대의 창피함과 자의식이 고통보다 컸기 때문인지 구급차를 불러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고통이 너무 심해 잠도 오지 않았고 온 신경이 집중돼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친구 집에서 10km나 되는 길을 걸어 집으로 갔다. 기차 선로를 따라 절뚝거리며 걸었다. 애플 사이다의 취기가 사라지자 고통이 극심했다. 혼미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계속 직진하면 괜찮아질 거야. 중간에 멈추기까지 했다. 앉아서 눈을 감았다. 화물열차가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 절대 집까지 갈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든 갔다. 집에 가자마자 상처를 본 누나가 놀라서 거의 기절할 뻔하더니 당장 병원에 가자고 했다. 그래서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 가서 상처를 치료했다. 고통스러울 땐 절대 참아서는 안 돼. 의사가 말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자살 충동이 심해졌을 때 그 말이 떠올랐다. 고통은 당장 조치해야 한다. 없는 척한다고 절대 사라지지 않으니까. 나에게 휴식 시간을 주자. 호흡은 굉장히 중요하다. 나도 안다. 5분 동안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라벤더 향초를 피워놓고 여유롭게 목욕을 즐기면 트라우마를 잠재울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하지만 나는 그동안 깨달았다. 호흡을 확인하고 따라가는 것보다 스트레스 수준을 빠르게 알려주는 지표는 없다. 호흡은 우리의 기분 측정기 같은 것이다. 예전에 나는 공황 발작에 시달릴 때면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마치 숨을 들이쉴 틈조차 없는 것처럼 순식간에 숨이 차고 헐떡거렸다. 이제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침대에 누워서 배에 손을 얹고 심호흡을 한다. 그러다 겁에 질린 동물처럼 배가 떨리는 순간이 오면 알게 된다. 한 걸음 물러나 긴장을 풀어줘야 할 때라는 걸. 역설처럼 들리겠지만 긴장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건 효과가 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바로 천천히 호흡하는 것이다. 천천히 숨을 쉬면 시끄럽게 반복되는 유튜브 영상처럼 떠들어대는 짜증나는 마음속 목소리가 갑자기 조용해진다. 이메일에 회신하지 않은 것도, 줌 회의를 망친 것도 갑자기 괜찮아진다. 나 자신이 고요해지는 게 느껴진다. 의식적으로 호흡하다 보면 자존감 속으로 들어간다. 나에게 잠시 휴식 시간을 준다.
자신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패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다. 누워서 할 때는 손바닥의 위를 향하게 팔을 옆으로 내리고 발은 조금 벌린다. 앉아서 할 때는 팔을 의자에 얹고 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린다. 그 상태에서 부드럽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5까지 센다. 숫자를 세고 있으면 무아지경 상태처럼 몰입하게 돼서 긴장이 더 잘 풀린다. 보통은 1분 이상 한다. 가능하다면 5분 동안 해보라. 더 오래 해도 좋다.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우리의 바쁜 뇌는 절대 속도가 느려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해보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 당신은 여기 있다. 당신은 존재한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다. 숨 쉬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므로 호흡을 의식하는 건 삶을 의식한다는 의미다. 자신에 대한 가장 단순한 진실을 의식하는 것이다. 그러면 행동의 세계를 초월해 달콤한 위로가 있는 존재의 세계에 잠시 머무를 수 있다.